SBBC 뉴스룸 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제가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좀 꺼내자면 알파고들 다들 재밌게 보셨죠, 우리? 네, 재밌게 봤죠. 네. 네. 한 달도 안 됐는데 지난 얘기예요. 진짜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내기에서 이겼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파토토. 파토토에 파토토에서 그것도 독식이었어, 독식.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쪽에 건 것도 아니시잖아요. 감이라고 그러지. 촉. 4승 1패는 아니지 않았어요? 뭐 어쨌든 이겼습니다. 그게 장안의 화제예요. 저희 팟캐스트 청취자분들도 축하를 해주시고 저한테 한 4,000원 따셨죠. 4,000원. 다만 그게 문제죠. 원래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많은 돈을 걸어서 이쪽에 되게 확률이 낮았잖아요. 네. 그때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 그 배짱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벌지만 저같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겨도 별로 남는 게 없다. 맞아. 네. 그런 거 가끔 경마 같은 거 할 때 막 10배가 됐는데 1,000원 걸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많은다는 거. 지난번에 저 무슨 영국 뉴스인가에서도 봤는데 뭐 10만 배인가 나왔대요. 근데 이 사람이 꽤 땄어. 근데 되게 적게 건 거예요. 뭐 2파운드? 20파운드만 걸었어 봐.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약간 모험은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 또 제가 느낀 교훈이고요. 어쨌든 알파고가 이렇게 화제가 됐던 가운데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도 나왔고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역시 모두들 예상했던 대로 정부가 한국형 알파고를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야,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측 가능한 정보란 건 되게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칼파고. K-알파고. 칼파고?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를 앞잔소리 삼아 드리자면 미래부가 인공지능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1,388억 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9,788억 원, 그러니까 거의 1조 원이죠. 투자를 한대요. 그리고 이거를 마중물로 삼아서 민간의 투자를 같은 기간 동안 2조 5천억 원 이상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언론들의 만약에 이 팟캐스트가 과학 팟캐스트가 아니고 뭐 정치 팟캐스트나 이런 거면 많은 얘기를 할 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학 팟캐스트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목표는 물론 이제 구글의 자회사인 딥마인드가 만든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 간의 대국에서 나타났듯이 해외에 비해 뒤처진 인공지능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세돌이 인공지능이었어요? 이게 조금 논리가 이세돌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이세돌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딥마인드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쪽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원이 만든 이세돌이라는 로봇과 알파고가 이렇게 바둑인 게 아니잖아요. 네, 문장만 보면 마치 그런 대결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딥마인드 알파고하고 우리의 인공지능 기술을 비교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 딥마인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뭐 우리하고 비교할 문제가 아니고 유럽이나 어디하고 비교를 해도 가장 혁신적으로 지금 만들어져서 바둑에 이긴 그런 유일무이한 수준의 인공지능이라 우리가 뭐 거기하고 뒤처졌다 어쩌고 말하는 건 좀 웃긴 것 같고요. 그 얘기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계획 세울 때에는 세계 최고 아니면 상대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현재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죠. 목표는 전국 1등. 목표는 무조건 세계 최고예요. 숫자로만 얘기하면 삼성, LG, 현대, SK, KT, 네이버 6개 기업이 30억씩 180억 총 내가지고 설립한 기관에 정부가 1조 원을 줍니다. 향후 5년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참 뭐 할 말이 많네요. 그냥 이게 제가 패러디를 해서 올린 걸 봤는데요. 개발 기술의 평가 방법이 평가 항목이라고 정부에서 하는 서류를 모방해가지고 진짜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정말. 아니겠죠, 설마. 정량적 목표 항목이라고 정말 정부스러운 문서를 만들어놨고요. 평가 항목은 1. 바둑 인공지능 엔진 성능, 단위는 승리. 뭐야.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 보유국으로 이세돌과 4승 1패한 미국 구글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목표치 이게 재밌는데 1차 년도 이세돌과 4승 1패, 2차 년도 이세돌과 5승 0패. 에이 설마. 평가 방법 이세돌과 대국. 물론 뻥일 거라고 생각이 돼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데 이게 올라왔을 때 다들 에이 설마 하지만 한편으로 댓글이 달린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느냐. 만약에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이런 식의 양식도 맞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할 것이다. 아마 참고 자료로 사용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이 돌아다닐 정도로 지금 좀 사람들이 좀 냉소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뭔 것 같냐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투자를 하거나 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그냥 너무 웃긴 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로봇 물고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그러니까 5년간 1조 원이면 이게 하루아침에 정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예산을 그렇죠. 집행하는 게. 그리고 지금 하루아침에 정해진 거 네, 하루아침에 정해진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1조 원에다가 뭐 민간 투자를 2조 5천억 원을 이루어지도록 하면 합쳐서 이제 3조 5천억쯤 되는데 이게 지금 마치 굉장히 큰 자본을 때려 붓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글은 10년 넘게 10조 원이 넘게 투자를 했고요. 이 프로젝트에. 그리고 결과를 정하고 체근을 하거나 이러지도 않았고 딥마인드도 굉장히 큰 돈을 들여 인수를 했고 그러면서 이번 대국 이후에 구글의 기업 가치가 58조 원 상승했답니다. 그러니까 10조 던져서 58조 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으로 때려 부으려면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얘네들도 10조를 부었는데 우리는 3조 5천억을 부으면서 또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들 될 리가 없다라고 지금 걱정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제가 정부 입장이라고 하면 10조를 쓰고 싶어도 사실 이게 결국 인건비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을 그만큼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데리고 와야죠. 아, 해외에서요? 이게 한번 뉴스 확 받았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나 급격히 관심을 잃었어요. 네네. 아, 이게 맞아. 또 우리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맞아. 그렇죠. 선거도 있고 하니까 네.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걸로. 그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별로 걱정을 안 하는. 네, 이게 참 안 되는 프로젝트로 우리가 걱정을 안 하게 되면 안 되는데 지금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총선 얘기로 좀 나왔으니까 선거 관련돼서 좀 생각을 할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과학기술 관련된 총선 공약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제가 사실 조금 찾아봤었는데 네, 정당 공약 같은 건 선관위 가보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에 제가 그래서 그 총선 공약을 찾으려고 사실은 그걸 뉴스로 하려고 네. 공약을 좀 뒤졌는데 이제 몇 가지에서 약간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정당이 생각보다 숫자가 진짜 많더라고요.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이제 그 평소에 많지 않고요. 선거 때만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주로 정당들 이름이 앞에 기역자가 들어가요. 정당 투표 앞쪽 번호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다순으로 하니까. 네, 뭐 가자 무슨 가자 코리아. 가자 코리아 이런 거. 어쨌든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걸 왜 뉴스를 못했냐면 그냥 너무 듣기 좋은 소리 말고는 별다른 얘기가 없는 거예요. 트집 안 잡힐 소리. 네, 그러니까 누구도 욕하기 애매한 소리. 이런 거예요. 뭐 고부가 가치의 미래 성장 동력. 그렇죠. 글로벌 신시장 창출. 그러니까 연구자들에게 안정적 도전적 연구 환경 제공. 이런 얘기 다 좋은 얘기인데 네. 뭐 매번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매번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꼭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한반도 최초로 달 탐사를 성공시켜 우주 강국을 실현한다는 공약이 있어요. 근데 한반도 최초. 이거는 우리 방송을 안 들으면 네? 지난 방송을 이제 우리 문레이스요. 네. 안 들었으면 나올 수 없는 개념이다. 그렇죠. 전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런 주요 정당에서. 그러니까요. 어느 정당인지 얘기하면 안 되나요? 얘기해도 되죠. 뭐. 나쁜 얘기도 아닌데 뭐. 예. 공약이잖아요. 네, 집권 여당입니다. 네, 집권 여당에서 네. 한반도 최초로 한반도에는 나라가 두 개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네. 그러게요.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뭐 우리 최초 그냥 국내 최초로 달 탐사를 성공. 우리가 하는데 최초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지만 세계 최초, 뭐 아시아 최초, 뭐 동양 최초, 환태평양 최초 막 이런. 근데 한반도 최초란 말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 얘기로. 그렇죠. 한반도 최초? 네,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하잖아요. 국사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요? 한반도 최초의 그렇죠. 통일 왕조, 네, 뭐 그런 거. 네. 맞아요. 뭐 저기 통일신라 뭐 이런 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한 1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표현이긴 한데 예, 그래서 결국은 북한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서 달에 먼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지적했던 바로 네, 북한보다 먼저 가겠다는 뜻이죠. 네, 제 생각엔 이거는 아마
다음 국회 기간 중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가능한 공약이 아니냐. 일단 달에 물론 그죠, 간다는 전제하에 우리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게 아닌 거죠. 네, 달 탐사니까 그냥 기계가.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걸 그래서 뭐 사람이 가는 거였으면은 아시아 최초라도 돼요. 아직 사람은 못 왔으니까. 네. 최초 탐사라는 말을 쓰려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범위를 어디로 잡아야 되나. 그러니까. 마음이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갈 곳은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그림이니까 뭐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중국도 먼저 가게 생겼고 일본도 먼저 가게 생겼고 중국은 이미 먼저 갔고 갔죠.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거는 아직 가지 못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네.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뭐 거의 다 갔네. 네. 진짜 환태평양 이런 데 미국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일본 다 들어가고 보니까. 인도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고. 인도도. 네. 그럼 초월하기 힘든 나라들이 꽤 있어요. 뭐 동남아와 한반도 이래야 되나요? 한반도보다 좀 키우려면? 한반도와 아랍 지역. 한반도와 아랍 지역 진짜 무슨 게리맨더링 하듯이. 그쪽도 근데 우리 저 스쿼드도 많이 가 있고 노동미사일. 네, 그래서 이거 보고 저희가 참 뭐 그런 의미에서 많이 웃었고요. 일단 저희는 사실 달 탐사를 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굳이 이거를 뭐 한반도 최초라는 라벨을 붙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초란 라벨을 붙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식의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달 탐사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런 건데 그 예를 들어서 달에 가면은 달에 가는 목적이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뭐를 로켓 기술을 뭐 한다든지 아니면 가서 무슨 자원을 뭐 한다든지 무슨 뭐 논문을 쓰는데 무슨 자료를 가져온다든지가 아니라 최초로 뭔가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그건 지금 하긴 너무 늦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려면 20년 전에 했어야지. 아폴로 시절에 하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한반도 최초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계획이고 도전이지만 뭐 이런 식의 우리가 라벨링을 하는 그런 마인드에서는 좀 벗어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아무튼 어쨌든 뭐 저희 방송이 또 뜻하지 않게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네, 또 한번 약간 보람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예, 하지만 물론 이 공약과 여러분의 투표 성향과는 무관하고 저희가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 정당에게 표를 주자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앞잔소리는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고요. SPBC 뉴스룸 2회 이제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PBC 뉴스룸입니다. 저는 메인 앵커 원종우입니다. 자, 두 번째 맞아는 SPBC 뉴스룸인데요. 전에 했던 대로 일단 원래 레귤러 세 사람이 뉴스들을 하나씩 얘기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여전히 네. 이제 FA 되어 운운하는 건 조금 시간이 지났던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뭐였지? 새로운 피였나? 젊은 피. 네. 이용의 집착 분석 코너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나 젊은 피. 뭐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노땅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애도 있고. 와 진짜 나이 많아 보인다. 네, 일단 최 팀장님 뉴스 뭐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도 제가 제일 먼저 하나요? 네, 먼저 하십시오. 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는 우주 여행에 대한 뉴스인데요. 그 최근에 헐리우드 SF 영화들을 보면서 좀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러니까 뭐 그래비티나 마션 같은 영화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이전의 SF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되게 좀 뭐랄까 현실적이고 가까운 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마션이 실화를 베이스로 한 영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진짜요? 네. 와,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실제로 있지. 그 느낌이 있기는 하죠. 네. 그 소설이라고 해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쓰여져서 우리가 화성에 인간을 보낸 적이 없다는 사실 거의 까먹을 뻔한 네, 그런 그렇죠. 영화인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그래비티를 보면서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는 우주라는 공간이 직장이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진짜 출퇴근이 엄청나게 빡세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거기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생활의 터전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약간 뭐랄까 그 예전에 생각하던 우주하고 좀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화성에 인간 거주하는 프로젝트 이런 얘기들이 또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인한테는 특히 이제 어떤 현실 공간에 굉장히 좀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할 뉴스는 이제 그거하고 좀 관련된 뉴스인데요. 스콧 켈리라는 우주 비행사에 대한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주 정거장에서 340일, 그러니까 거의 1년 정도를 머물다가 네, 지난달에 돌아오셨는데 뭐 이렇게 우주에 오래 있으면 뭐 문제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사실은 보통 가시면 6개월 단위로 교체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물론 문제들이 생기죠, 몸에.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 거죠. 아,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이 지금 1년 동안 여기에 머문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화성을 가려면 일단은 기본 2년은 깔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려면. 네, 그러니까 이 장기간 동안 우주에 사람이 있었을 때 어떻게 몸이 바뀌는지를 사실 그걸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1년 동안 가 계셨다가 얼마 전에 들어오셨는데 요새는 그 ISS에 가 계시는 분들이 약간 좀 뭐랄까 연예인이랄까 소셜미디어 스타랄까 좀 이런 느낌이 있는데 노래도 하고 비디오도 막 그분 되게 캐나다 분이셨나요? 네. 아이디어만 잘 내면 충분히 스타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 데이빗 보이 노래 부르셨던 그분도 있고 이분은 또 그 마침 마션의 개봉에 맞춰 그 상추를 심는 꽃상추 같은 걸 심는 데 성공을 하고 이 양반이요? 네네 다알리아 같은 것도 거기서 키우셨다고 그래서 해요. 그 성장에 성공을 했대요. 네네네. 다알리아라는 이름 참 오랜만에 들어본다. 다알리아가 아닌가? 어쨌든 그런 맞는 것 같아요. 구근 꽃뿌리 그런 걸 이제 심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다른 어디서도 찍을 수 없는 참신한 사진을 찍어서 자기 이제 트위터에 계속해서 올렸죠. 그러니까 지구 사진들 거기서 밖에서 내다 보이는 사진 같은 거 이제 올렸는데 제가 그 이분 트윗 중에 좀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이분이 이제 되게 멋있는 지구 사진을 찍어가지고 트윗에 올리니까 거기에 오바마가 댓글을 단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너 이렇게 높은 데서 계속 있는 게 약간 무섭지 않아? 약간 프리크아웃 되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미국 대통령이 나한테 이런 멘션 보낼 때 빼고는 프리크아웃 되지 않아? 답을 했더라고요. 되게 부러웠는데 그 분위기가. 어쨌든 그래서 그 이분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대충은 알고 계시죠. 우주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면 일단 제일 유명한 얘기는 키가 뭐 한 5cm 정도 커진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중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척추가 완전히 다 펴지고 키가 자라는 일이 있고 뭐 아침에도 자고 일어나면 키 커져 있잖아요. 네, 뭐 약간 그렇다는 얘기가 있긴 하죠. 근데 그 돌아오면은 막상 그 큰 키를 자랑하고 걸어다닐 수가 없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사실 돌아오는 거의 즉시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누워야 되고 누워서 쉬어야 되고. 돌아오면 즉시 누워야 됩니다. 즉시 눕고 즉시 작아지죠 거의. 그리고 뭐 이제 당연히 이제 근육을 안 쓰니까 뭐 근손실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뼈에서 뭐 칼슘도 빠져나가는데 그게 뭐 한 달에 한 1% 정도씩은 빠져나간대요. 진짜요? 그리고 게다가 또 약간 그 우주 비행사들의 만성 질환 중에 하나는 이 빠져나간 칼슘이 결석을 일으켜서 신장 결석 뭐 이제 이런 병들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중력이 없으니까 피가 이제 약간 위쪽으로 모여서 얼굴이 조금 그 벌겋게 부어오르는 일들이 좀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 우주 멀미라 그러죠. 네, 우주 멀미는 또 약간 다른 거긴 한데 그거는 방향 감각과 실제 있는 거하고도 달라서 그거는 이제 전정기관이 약간 이런 뭐라고 해야지 물렁물렁한 막 이런 뭐 약간 젤 같은 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방향이나 중력 같은 거를 보는데 그게 이제 완전 흐트러지니까 멀미하고 그러니까 갔을 때도 멀미를 하지만 가서 이제 한두 달 있다 보면 적응이 되잖아요. 그러겠죠. 다시 돌아오면 또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중력 상황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러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쌍둥이 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바타다. 네, ISS에 가 계시는 동안에 양쪽의 사람을 다 그거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계속 모니터링을 한 거죠. 혹시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쌍둥이 그 누가 먼저 늙나? 노아. 네, 계산에 따르면 1년 동안 그러면은 뭐 한 0.0000 뭐 1.14초 뭐 이 정도가 몇백억 분의 1년인 1초인가 뭐 더 일찍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건 설마 아니겠고. 그렇지만 비슷한 얘기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텔로미어의 길이를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텔로미어가 뭐예요? 텔로미어가 뭔지는 파토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텔로미어란 거는 이제 DNA의 맨 끝에 붙어 있는데요. 이게 수명이 결정이 돼요, 이걸로. 그게 노화, 맞아요. 노화 타이머. 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져요. 짧아져가지고 나중에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무튼 이게 짧아지면은
이 복제를 함에 있어서 계속 에러가 생겨나고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 노화와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건데 네. 바닷가재 같은 경우에는 텔로미어가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바닷가재는 안 죽어요. 우리가 죽이거나 뭐 어디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얘는 기본적으로 영생을 합니다. 바닷가재는 늙지도 않고. 저도 얼마 전에 진짜요? 페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안 죽는구나. 안 죽어요. 불로장생. 네, 상징적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대로 그 상태로 안 죽는 예. 거예요. 진짜요? 예, 계속 예. 먹이만 계속 주면요. 예. 바닷가재는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놔두면 뭐 안 죽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죽는 애들을 죽이는 건 좀 약간 그렇지 않나요? 예. 그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지고 바닷가재는 근육도 더 많아지고 예, 점점 이제 강해집니다. 커지고. 반지의 장 보면서 그 엘프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엘프가 텔로미어가 이제 안 줄어드는 사람인 거구나. 그런데 바닷가재 사회는 그게 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걔네가 그게 기본이죠. 안 죽는 게. 예, 죽는 애들이 재수 없는 거고. 그러다 이제 뭐 개랑 사랑해서 예, 넘어갑시다. 네. 어쨌든 그런 게 텔로미어인데 이거를 그래서 그래서 조사했대요. 이 두 분의 텔로미어를 이제 계속 스캔을 하면서 갔다 와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 유전자다니까 일란성이니까 유전자다니까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세포 뭐 키 뭐 신장 뭐 골밀도 이런 건 당연히 조사를 하고 이제 이 단계에서 뭐 이제 인지나 추론 능력 뭐 판단력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텔로미어의 길이나 아니면 그리고 사실은 우주에서 중력도 중력이지만 방사능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노화나 이런 거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이제 이거를 두 형제를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재밌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하자고 이 형제가 그 나사에 제안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일란성 쌍둥이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리고 이제 이 형도 마찬가지로 그 우주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잠깐 갔다 왔다. 오래가 있지는 않았겠죠.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실험하는데. 네, 그렇게까지 오래가 계시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우주에서의 생활 에 대해서 알려줄 게 앞으로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 하고 실제로 1년씩이나 살면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사실 확인을 해야 그죠. 예, 장거리 유인 여행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보면 임상 실험이긴 한데 예, 저도 뭐 우주 나가서 한 1년 살면서 임상 실험 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하겠어요. 좀 못해요. 그래요? 네. 저도 못할 것 같은데. ISS만 해도 근데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나마. 그렇기는 하겠죠. ISS 정도는 뭐 지구랑 교신도 잘 되고 그러니까요. 네, 뭐 거기 인터넷 빵빵 들어오고 뭐 트위터도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화성까지 가라 그러면 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근데 왜 그 쌍둥이가 더 늙고 덜 늙고 이 얘기가 이제 아인슈타인 그 이론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여서 약간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거를 특별히 본다기보다는 네, 그렇죠. 쌍둥이 그 이제 우주하고 쌍둥이 얘기하면 대부분 먼저 늙느냐 마느냐 그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다른 거에 더 관심이 있다. 이게 현실적이겠네요. 우리가 광속에 가깝게 움직이지 않는 한 아직은. 예, 근데 좀 이따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좀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아인슈타인이 말한 그 실험은 아니지만 대충 모양은 비슷한.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일단 쌍둥이 둘을 한 명은 우주에 나가 있고 한 명은 지구에 있다. 이거까지는 똑같아요. 저것도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과학자들이 고양이를 까만 상자에 넣고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 자, 이렇게 이분들 그럼 아직 검사를 제대로 한 건 아니니까. 네, 이제 뭐 간신히 걷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 지금 그 정도 수준이니까 화성에 사람 보내는 건 아직 정말 까마득하다. 네. 뭐 미국에서는 2030년 네 보내는 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한 15년 후니까 뭐 아주 멀진 않지만 어쨌든 꽤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때 한 5년쯤 지나면은 그게 또 뒤로 밀릴 그렇죠. 만약에 세계 경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된다면 그 부분도 좀 이따 제가 하는 뉴스에 들어갈 수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자, 다음 뉴스 K 박사님 어떤 뉴스 골라주셨습니까? 예, 저는 이게 이것도 약간 신문에 잠깐 나왔다가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금방 덮인 과학계 내에서는 이제 천문학계 내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은 뉴스예요. 네. 그 초신성인데 초신성을 이게 이제 얘기가 케플러 망원경이 발견한 초신성이거든요. 아, 네. 케플러 망원경이 원래 그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네, 걔는 식현상 뭐 이런 거 하는 그렇죠. 거니까. 식현상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얘의 특징은 한 군데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초신성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그 터지기 전에 사진을 하고 네. 터져서 밝아진 후에 사진을 비교를 해요. 아하. 네. 그래서 비포 애프터. 예, 딱 네. 밝아지고 나면 찾았어. 그리고 그때부터 관측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요 케플러가 발견한 초신성은 이제 밝아지고 나서가 아니고 터지기 전부터 쭉 보고 있는 동안에 터져서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걸 다 관측합니다. 실시간으로 봤다. 예, 총 실시간으로 전 과정을. 우연인 거예요, 완전히? 그게 목적이었어요. 네. 저희 그 케플러 프로젝트 중에 그 외계행성을 찾는 것도 있지만 예. 참 짬짬이 다른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였군요. 네, 그 중에 하나로 그 외부 은하를 관측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실시간으로 터지기 전부터 터지는 순간 그리고 밝아지는 것까지 쭉 관측이 된 게 처음으로 나왔죠. 처음이군요, 그게. 처음이죠. 네. 갑자기 저 어렸을 때 그 KBS 뉴스인가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주유소 폭발하는 걸 찍은 거예요. 우연히? 그래가지고 되게 특종이 됐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것과는 달리 의도했다는 거죠. 네. 뭐 우연은 아니고요. 네, 물론 그거보다는 훨씬 중요한 일인 것 같군요,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몰랐지만 물론 이걸 염두에 두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적이 없었고 요 관측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터지는 그 순간이 바로 빵 하고 그 관측된 거군요. 그렇죠. 터지는 순간이 관측이 된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이게 초진성이 터지면은 보통 이제 폭발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팡 터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얘들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며칠 동안 터지거든요. 네. 빵 하는 게 며칠이에요. 네. 그러니까 빵. 그러니까 확 밝아지면서 최대 밝기에 도착하는 게 한 10일 정도 걸려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딱 나타난 순간, 터지는 순간에 이미 다른 것보다 확 밝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때 딱 초기에 발견하면은 쭉 밝아지는 것까지 관측이 되거든요. 처음에 딱 폭발하는 그 밝아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잡은 거군요. 예, 그 시점부터 대처로 잡아요. 어떤 거는 이미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고 있는 걸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게요. 막상 그 자리를 보고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터질 줄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 군데를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는 그 확률이 높지 않으니까 보고 한 달 후에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천문학이 어려운 게 옛날에도 적색거성들을 보면요, 뭐 그런 것들. 저게 조만간 초신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그게 내일이 될지 100만 년 후가 될지 그 사이 어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실제로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니까 천문학에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 생애 내에 변화를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벤트 중에 하나죠. 그걸 결국 잡아냈다. 대부분의 이벤트는 우리 생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몇 천 년, 몇만 년 단위로 되는데 이거는 몇 시간, 심지어는 몇 분 단위에 발견이 됐어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그 얘기인데 그런 단위로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의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자체가 굉장히 의의가 크고 그 자체로 실시간으로 발견했다. 근데 그거를 하나도 아니고 2개를 발견했습니다. 동시에요? 동시에는 아니고 거의 같은 시점에 그 영역에서 그렇게 평범한 별이 빵 터져가지고 쫙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이 과정을 2개를 발견했는데 이름이 이제 그 신문에 나와 있으니까 KSN 2011A 또 KSN 2011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 어려운 이름이 아니고 원래 초신성 이름 붙이는 게 SN으로 붙여요. K가 붙으면 뭐 한국에서 한 거 아닌가? 케플러. 한국형. 그러니까 한국형 초신성. 한국형 슈퍼노바. 요즘 K가 별로 좋은 데를 못 봤네. 내가 K인데. 그래서 슈퍼노바기 때문에 SN. 그리고 2011년에 발견했던 뜻이에요. 2011년에 발견한 걸 지금 그 분석해서 알아낸 거예요. 찍긴 그때 찍었고. 찍기는 그때 찍었어요. 그때 찍기 오래 걸리네요. 오래 걸리죠. 범위를 엄청 넓게 찍으니까. 그리고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분석하는 시간만 해도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알파벳은 발견의 순서예요. 되게 쉽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렇네요. 듣는 사람만 어렵군요. 아마 보통 요즘은 슈퍼노바가 워낙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A라는 게 첫 번째라는 건데 슈퍼노바로는 여러 개 있을 텐데 그래서 아마 K를 붙인 것 같아요. 케플러에서 찾은 슈퍼노바. 거기서는 2011년에 처음 발견된 거 하나, 또 하나는 D가 있거든요. 이거는 네 번째. 그럼 B, C가 있던 얘기인데 이거는 전 과정을 촬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거는 막 번쩍하는 거를 이렇게
그 광학적으로 가시광선을 봤다는 얘기는 가시광선을 봤다는 거 이거는 정확하게 네, 가시광선을 봤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초신성이 폭발을 하는데 그 안에서 그 핵이 이제 붕괴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코어 그렇죠. 콜랩스라고 하는데 네. 그 붕괴가 팡 되는 순간에 충격파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충격파가 표면에 전달이 딱 되면 표면에 전달이 되면 표면에서 갑자기 폭발이 팍 일어나요. 순간적으로. 그게 이론적으로 있었어요. 네. 그렇게 될 거라는 이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코어가 붕괴하면서 나오는 충격파 때문에 폭발하는 네. 아니 충격파가 전체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네. 먼저 전달이 돼요. 네. 전체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초신성의 표면으로 초신성 표면으로 전달이 되어서 표면에서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표면에서 폭발이 일어난다. 그리고 본격적인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뇌관이네요. 뇌관. 작은 폭발들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뇌관이 먼저 그 해부에서 그렇죠. 터지면 그렇죠. 그다음에 진짜 폭발은 표면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진짜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충격파가 전달되는 작은 폭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게 이론적으로 계산은 되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실제로 정말 실제로 그 충격파가 발견이 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큰 뉴스예요. 요거는 물론 전 과정을 관측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격파가 표면으로 전달되는 그 순간을 관측을 했다. 이론이 검증이 된 거군요. 그게 지속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천문학에서 이런 20분 정도의 뭐 지속 시간 타이밍은 그 뭐 극히 드문 경우. 그러게요. 그러면 그때 말하자면 중앙에서 그 핵이 붕괴하면서 나오는 물질들이 그때 표면으로 뭐 나오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파만 나오는 거예요. 충격파만. 초웨이브만. 그러고 나서 폭발을 하면은 막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튀어나오고. 우리가 늘 얘기하던 그 물질들 내부에서 만들어진 물질들하고 또 그 순간에 만들어지는 무거운 물질들이 함께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밝기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은 쭉 있다가 충격파가 전달되는 순간 갑자기 팍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충격 이제 밝기가 밝아지는 이런 식으로 밝게 되는 거죠. 그 저희 방송 중에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셨던 게 이제 별에서 와서 별로 간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렇게 거기서 이제 물질이 생겨나서 거기서 그 지역에 또 새로운 앞으로 별이 생기고 행성이 생기고 이를 또 이제 시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두 군데에서나 목격을 그렇죠. 두 군데 되는데 초신성 크기가 하나는 태양 크기의 300배 또 하나는 태양 크기 500배. 그 정도 되니까 충격파도 사실은 순식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디 작은 규모로는 순식간인데 그게 20분이고 폭발하는 게 뭐 14일, 15일, 한 달 가까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군요. 폭발 규모가 너무너무 큰 거죠. 그러게요. 걔네 둘은 가깝게 있나요 지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그냥 방향만 비슷한 거고. 그리고 그 충격파가 둘 중에 또 한 군데서만 발견이 됐어요. 원래는 둘 다 나와야 되는데 한 군데밖에 발견이 안 된 게 이제 그것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모르고요. 이유는 아직. 이유는 모르고. 그래서 지금 가설로는 그 뭐 가스에 둘러싸여서 안 보였을 거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이것도 이제 뭐 천문학자들로서는 둘 다 발견이 되면은 당연한 건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니까 안 보이니까 그것도 뭔 일인가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2011년 데이터를 이제 보는 거면 그거는 이제 잘 모르지만 먼저 들어온 데이터를 먼저 보는 거면 지금 2012년, 13년 거 아무것도 못 보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몇 개 더 있을 거다라고도 보고 있어요. 데이터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게 케플러 망원경이 했잖아요. 2011년이니까 그때 케플러 망원경이 한참 잘 돌아갈 때예요. 그런데 케플러 망원경은 2013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휠이 다 고장났다가 뭐 휠 4개 중에서 2개가 고장이 났는데 원래 3개가 있어야지 자세를 잡는데 2개가 고장이 나서 못 쓰는 줄 알았는데 태양 광합을 이용해서 태양 광합을 하나의 휠로 써서 다시 자세를 잡고 다시 관측을 시작했어요. 그게 2014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고치진 않나요? 그게 고친 거예요. 이게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케플러는 고치는 게 불가능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참고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허블 망원경 같은 건 지구 궤도에 떠 있지만 케플러는 지구 궤도에 떠 있는 위성이 아니고 태양을 돌아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 있어요. 지구랑 같이 태양을 도는데 점점 지구에서 멀어져요. 계속 지구 뒤를 쫓아오긴 하는데 약간의 궤도가 다르기 때문에 점점 멀어져서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서 고칠 수가 없고. 인공 행성이군요.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위성이 아니라 사실. 지구 주위를 안 돌기 때문에 인공 위성이라고 할 수 없고. 맞아. 그러게요. 방금 또 광합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얘기할. 맞아요. 네네. 그래서 광합을 이용해서 광합이 무슨 말인지 그것도 얘기를 드릴게요.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케플러 망원경이 6천억 원이나 들은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싼데요?
우리는 이제 감이 떨어져서 한국형 알파고를 이게 네. 3억 5천인가 3조 5천억인가 다 쓴다고 했는데 네. 저도 다시 재봤어요. 또 미국보다 우리가 물가도 싸니까 더 싼 가격에 할 수 있을 텐데. 네. 6천억 원짜리 치고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진짜 싸게 사서 잘 썼네요, 진짜. 네. 두 번째 미션에서는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방금 이 일이에요. 이거였다. 그 이제 초신성 폭발을 쭉 관측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처음 발견했고, 요 과정이,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 과정이 굉장히 우주 이제 별 진화라든지 우주의 원소 탄생이라든지 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 윤성철 교수. 그러니까 저도 좀 생각했는데. 네, 반갑게 아주 흥분해서 트윗을 페이북에 올린 거예요. 네, 하실 일이 많이 생기셨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요, 초신성이 터지는 거를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으면요, 그 예를 들어 뒤쪽에 가면서부터 더 무거운 원소가 나오고 이런 걸 스펙트럼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스펙트럼으로 확인을 하죠. 어느 순간에 뭐가 나오는지 다 그렇죠. 보여요. 네, 와, 네.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아직도 난 그런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말을 하면서도 잘 안 돼요. 그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이 되게 연구자분들한테는 정말 흥분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신성은 항상 결과물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본 거는 처음이니까. 네, 아무튼 저희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하셨던 윤성철 교수님 개인적으로 축하드리고요. 재밌는 연구 많이 하셔서 이제 앞으로 노벨상도 받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뉴스가 남았는데요. 제가 계속 중간에 뭐 이것도 내 거랑 관련되고 저것도 내 거랑 관련되고 이렇게 좀 약을 팔았습니다만은 들어보시면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하시겠다라고 해서 이걸 내가 할 걸. 이것이 재밌는데. 네, 이게 좀 재밌는 얘기긴 해요. 네. 뭔고 하니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은 어려서 과학책 보시면서 광자 로켓이라는 개념을 접한 적이 있을 거예요. 광자 로켓이요? 네, 광자 로켓은 한마디로 광자를 뿜어내서 뭐 빛의 속도에 근접하는 속도를 낸다.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때 개념은 로켓 뒤에 엄청나게 큰 안테나 비슷한, 그러니까 프레시 같이 이렇게 되게 큰 접시형 뭐가 있고 거기서 빛을 마구 뿜어내가지고 그 반작용으로 날아간다는 그런 개념이었으나 광자를 뿜어낸다는 것은 빛을 비춘다라는 거하고 정확히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구나. 얘기인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게 근데 우리가 프레시 이렇게 한다고 뒤로 밀리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바보도 아니고. 이게 사실 이게 묘한 게 광자라는 거는 질량이 없잖아요. 원래. 그죠. 질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광자는 한편으로 에너지하고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내기는. 질량이 없으면 작용과 반작용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운동량이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반작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좀 묘한 물질이죠, 이게. 네. 아무튼 그래서 광자 로켓이란 게 원리적으로는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당연히 안 됐고 지금 제가 얘기할 것이 뭐 꼭 그거랑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나사에서 그 미친 과학자가 아니고 나사에서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일반 화학 로켓으로는 보통 광속의 3% 정도밖에 못 내요, 속도를. 그나마 3%나 내는 게 신기하지만 일반 화학 로켓으로. 네, 그런 3%도 아마 안 될 거예요. 뭐 기껏해야 최대치가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이 기계는 이 장치는 잘 만들면 화성까지 단 3일이면 갈 수 있다고 해요. 진짜요? 3일. 3 days. 지금 한 8개월 걸리잖아요. 아니 근데 그 가능해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단서는 좀 같은데? 있어요. 네. 단서는 뭐냐면 3일 지금 이제 이 이론에서는 3일 갈 수 있는 거는 한 100kg 정도의 기계 물체, 로봇 같은 거가 갈 수 있는 거고 사람이 타는 경우에는 한 달 걸린대요. 그래도 한 달이에요. 네. 우리 미스터 켈리는 괜한 고생을 하다 온 게 아닌가요? 그러면 한 달이면 되는데 1년이나 몸 막 망가지고 막 척추 막 늘어나고 그게 3일 정도에 가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보다 한 50배 빠른 거거든요. 지금 예선보다. 그래서 근데 그 중간에 감속을 해야 착륙을 하니까 실제로는 더 길어지지 않을까요?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중요한 지적을 하셨네요, 사실. 이게 이 방법이 해결을 못한 게 감속이에요. 진짜요? 네, 속도를 내서 가는 건 가능해요. 이걸 세우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게 문제죠, 사실. 그 얘기도 좀 이따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빠른 속도를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였구나. 아니 우주여행에서 참 감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이란 게 역추진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로켓은 엔진을 달고 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레이저로 밀어주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레이저를 겨냥을 해서 돛 같은 걸 달고 강한 레이저를 쏴서 아까 광합 얘기가 이제 태양에 의해서 밀린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레이저를 이제 압축을 한 빛을 보내니까 훨씬 강하게 가겠죠. 그 지점에는. 그래서 얘를 밀어내면 얘 원리는 뭐냐면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 그러니까는 미는 동안에 계속 가속이 되죠. 그래서 이 로켓의 장점이라면 화성까지는 3일 걸리지만 사실 얘가 더 멀리 간다. 목성이든 뭐 태양계를 빠져나간다 이러면은 계속 가속을 해주는 경우에는 계속 빨라져서 나중에는 거의 광속에 근접할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멋있다. 예, 길수록. 근데 문제는 쫓아가면서 계속 쏴져야 된다는 거. 네, 그게 일단 에너지 들어가는 양도 꽤 크고 이렇긴 한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일단 이 정도의 소위 광속에 의미 있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게 하나가 좀 의미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 로켓을 엔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광속에 가깝게 가다가 설려면 이제 반대쪽으로 추진을 해줘야 되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얘한테는. 그럼 어떻게 세우느냐?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개 박사님. 현재로는 방법이 없어요. 싣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인류를 싣고 가서 거기 가는 거는 레이저로 가고 그러니까 감속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것도 안 되잖아요. 돌아오는 것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전파 하나 받는 거죠. 뭐. 돌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가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다른 얘기인데 그 일본에서 폭주족들 막 달리는 애들 잡을 때 앞에 이렇게 그물 같은 걸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일단 그렇게 화성에 막 보내가지고 거기에도 밀어주는 시설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쪽에다 설치하면 되죠. 네, 화성 쪽에다가도 밀어주는 시설을 설치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강조하던 부분은 화성까지 가는 거는 세 발의 피일 뿐이고 우리는 이 장치를 통해서 태양계를 밖에 나가서 다른 행성계에 가는 그런 단초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쪽에 가서 계속 가서 그런 걸까지 설치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얘네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물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다른 이제 태양계 밖으로 보내는 방법이 여기서 아마 생각하는 게 작게 만들어서 아주 작게 만들어서 걔를 연료를 쏘아서 보낼 수는 없으니까 걔를 빛을 쏴서 가속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계 밖 벗어나면 가속시키기 힘들겠죠. 태양 빛이 없으니까. 근데 최대한 빛이 닿는 데까지 가속을 시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을 시킨 상태로서 보낼 수 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광속이 한 30%까지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속이 뭐 초속 30만 킬로면은 뭐 초속 한 10만 킬로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니까. 이 정도 속도를 내면 교신이 되나요? 그거 하고? 빛이 더 빠르니까 뭐 이거보다는. 빛이 빠르니까 되긴 되죠. 되긴 되죠. 다만 이제 멀리 가면은 아주 멀리 가면은 교신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안 되거나 할 건 없죠. 그렇군요. 오직 그 속도와는 상관없고 거리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현재 우주선의 위치에. 특수 상대속 이론에 의해서 걔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빛이 속도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빛은 빛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나사에서 그 그랜트를 줬다고 해요. Proof of Concept 그랜트라는데 컨셉을 증명해 봐라라고 돈을 주는 것 같아요. 시드머니 같은 거죠. 그렇죠. 작년에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물론 이게 정말 우리가 태양계 밖을 제 마음대로 다닐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지금에 비해서는 수월하고 빨리 갈 수 있는 뭐 단초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얘기가 아닌가. 기술 개발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실제로 화성 정도를 왔다 갔다 하기엔 되게 좋은 컨셉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멀리 가면 이득이 더 있는 건 맞지만 화성까지도 지금 획기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는 그냥 오고 갔는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내는데 보조 동력? 어떤 하이브리드로 가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 마션 영화에 보면은 그 화성 왕복선 헤르메스 오는 추진력이 이온 엔진이거든요. 이온 엔진은 이온 엔진도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힘은 약하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가속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병행해서 하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화성 일단 기지 같은 걸 만들면 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또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 어차피 이게 실용화되는 것보다는 화성 가는 게 빠를 테니까.
우리가 옛날에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EM 드라이브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것도 뭐 광속에서 의미가 있는 정도의 속도를 내는 그런 드라이브였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실험실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나왔지만 도대체 이론적으로 이게 왜 가능한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한다거나 이론적 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굉장히 뭔가 된 것 같았지만 실제로 엔진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있던 와중에 지금 이게 나와서 그러니까 EM 드라이브가 사실은 처음 나올 때는 완전히 사이비 취급당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기하게 계속 되는데. 되긴 되는데. 원리를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물리학자들이 공학적인 개념을 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 수도 있고. EM 드라이브가 정확히 뭐였었죠? 그 일렉트로 마그네틱 전자기장 뭐 해서 미는 힘 없이 미는 힘 없이 작용 없이 반작용만 생긴대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그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리 법칙에 안 맞으니까. 근데 실험실에서 하면은 이제 되긴 된대요, 비슷하게. 뭔가 된대요. 튀어나가서 가속이 되는데. 그러니까. 작용 없이 반작용만 있는 이상한.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정말 되는 거면 물리 법칙이 뭐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틀렸거나 아니면 이 실험 자체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요소가 포함이 돼 있던가.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으로 되는지를 아마 공학적으로도 정확하게 못 밝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죠. 이게 뭐 완전히 사기는 아닌 건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사기는 아니고 지금 의문스러운 상황? 진짜로 뭐 그러니까 이 원리로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우리가 모르는 공학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서 실제로는 물리법칙을 어긋나지 않는 건데 그게 안 보이는 건지 그걸 모르는 거죠. 아니면 뭐 측정값이 오를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있는 게 이건데 아무튼 지금 새로 나온 거는 이제 이론적 베이스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수학으로 정리가 되는 이론적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더 주류 과학에 가까운 형태로 지금 접근하고 또 이렇게 나사에서 돈도 받으면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딱 원리는 이해가 되니까. 네네. 그래서 뭐 당장에 이게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늙어서 힘들어서 못 가겠죠. 사실 뭐 우주 나가는 게 체력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서 가속을 해도 이게 몸이 받쳐져 그걸 참지 견디죠. 하드 SF를 보면은 이 가속과 감속 상황에서 고통을 받는 승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막 태어나거나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뭐 이런 거를 운 좋으면 한 번쯤 타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우리보다는 가속 상황에 익숙해져 있어요. 예, 그리고 놀이공원 롤러코스터를 하도 많이 타서 또 젊고 또 뭐 텔로미어도 고쳐가지고 또 늙지도 않을 수도 있고 우리는 살짝 늦었을 것 같아 거기에 적용하기에는. 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뉴스를 준비를 해봤고요. 뭐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제 SBBC 뉴스룸의 꽃. 갑자기 부담되네. 네, 몇 시간마다 부담 주려고 아무렇게나 아무 말이나 넣는 것 같아. 부담 가지라고 하는 거죠. 네, 이용 기자의 집착 분석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자, 이용의 집착 분석. 사실 저희가 기초과학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과학 쪽에 사실 세상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들에 대해서 조금 약한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용 기자가 들어오면서 또 이용 기자가 우리 IT, 컴퓨터 이런 쪽에 좀 전문가 같은 사람이잖아요. 전문가는 아니고 관심이 많죠. 우리에 비해서는 덕후인 건가요? 덕후? 뭐 덕후 정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런 걸 정말 좋아합니다 이러기에는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진짜 그 고수 덕후들이 많아가지고 함부로 말하기 약간 이게 진짜 산 넘어 산이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이런 분야잖아요. 천문학 이런 거는 괜찮아요. 아, 그래요? 덕후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컴퓨터 이쪽은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IT 쪽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런 걸 좀 준비해 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한국형 알파고나 K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K 저씨 이런 거. 그건 뭐예요? K 아저씨. 한국형 아저씨? 네. K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래요. 네네네. 네. K 박사님도 계시고 어쨌든 그 K 뭐 이렇게 붙이는 거랑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의 제목은
이번 달에 우리나라는 IT 강국이 되나입니다. 이번 달 단위예요? 네. 올해 단위도 아니고 네, 이번 달이요 4월 20일. 날짜까지 정해졌네. 날짜까지. 4월 20일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노스트라다무스 같은데 답부터 말씀해 주세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많은 좀, 내용이 여기서 나오겠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 IT 얘기를 잘 안 했잖아요 원래 우리가. 네네. 그런데 사실 저의 그 수십 가지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가 IT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IT 얘기로 다뤄봤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냐 하는 질문에는 이견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심들을 좀 하죠. 네. 그렇게 말은 하는데. IT 강국이라고 언플은 많이 하는데 네. 딱히 어느 쪽이 강국인지는 잘 모르겠잖아요. 인터넷 빠른 거? 그렇죠. IT 쓰는 강국이죠. 쓰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다. 유저들이 많고. 네. 게임 잘하잖아요. 게임. 네. 사람들이 즐길 게 인터넷 관련밖에 없는 뭐 그런 쪽으로는 강국일 수 있는데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어 있다. 그렇죠. 그죠. 근데 많이 잘 걸려 있다. 여기 IT 사실 많은 나라가 IT를 잘한다는 많은 나라가 이견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일본이 IT 강국인가 하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잖아요. 일본은 그렇죠. 어때요, 상황이? 괜찮지 않아요? 거기 웃기다 이거. 몰라요. 네, 거기는 뭐 이렇게 세계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것도 나오고 일본에서 그런 걸 우리 잘 모르니까. 네, 그리고 뭐 90년대 초만 해도 독자 플랫폼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 뭐 그리고 사실 80년대 우리나라 뭐 가정용 P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금성 이런 데서 만든 게 사실 일본 컴퓨터 그랬죠. MSX 뭐 복제해온 게 되게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전통적으로 우리보단 일본은 낫지 않았나 뭐 싶은데 이런 이견의 여지가 없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예, 미국이죠. 역시 수많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실리콘밸리. 예, 이견의 여지가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왜 미국이 IT 강국이냐?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꼽는 게 그 주요 운영 체제 있잖아요. 뭐 윈도우니, 뭐 맥OS니 이런 게 다 미국에서 만든 거다. 운영 체제를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그렇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안드로이드, 뭐 iOS 이런 것도 다. 사실 북한이면 이게 심각한 문제죠. 네. 가장 주요 적국 이렇게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붉은 별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붉은 별 OS란 게 있었죠. 네, 그 리눅스 그냥 배포판이죠. 지들이 이렇게 만든 이름만 그렇게 붙이고. 근데 쓰고 있어요 그걸? 북한에 쓰고 있나요, 진짜? 몰라요. 아니 북한이 의외로 IT 강국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예전에도 제가 얼마 전에 기사 찾다가 발견한 건데 그 북한이 세계 인공지능 바둑 대회에서 2005년까지는 상당히 상위권이었대요. 맞아요. 네. 그 바둑 이름도 무슨 별인데? 맞아요. 그것도 붉은 별인가? 별 시리즈로. 별 되게 좋아하네. 왜냐하면 김일성 장군님이.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붉은 별이면은 그 온도가 되게 낮아서 별로서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니지만 어두운 별이거나 아니면은 푸른 별이거나 여기 은별이네, 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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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무슨 별이었어요. 네네. 은별이면 이게 2005년까지니까 물론 알파고 수준은 아니었죠. 당연히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바둑을 못 뜨던 시절에 어쨌든 꽤 많이 1위를 한 그런 바둑 인공지능 강국. 북한이 IT 강국 맞지 않아요? 그런가요? 해킹 엄청 잘하잖아요. 맞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미지 리눅스 이런 거 있었고. 미지 리눅스는 또 뭐예요? 미진 무슨 말이에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 몰라서. 미지인데. 레드햇 계열 무슨 배포판이 있어요. 리눅스 배포판이 있었고. 아시아눅스라는 건 들어보셨죠? 몰라요. 예. 관공서에서 좀 구입도 했던 아시아눅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독자 운영 체제라기보다는 그냥 리눅스 배포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커스터마이즈한 정도. 오픈 소스니까. 오픈 소스로 이거저거 이렇게 그 오픈 소스로 있는 걸 갖다 붙여가지고 운영 체제로 패키지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배포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도 붉은 별 수준의 국산화는 몇 번 시도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그냥 이런 상황인데 지난 3월 28일에 디지털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MS 윈도우 국내 점유율 98%, 독자 OS 시급. 자, 이 밑에 이제 서브 타이틀이 달려 있습니다. IT 중심,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 안드로이드, iOS, 모바일 점령, 삼성 타이젠 독자 OS 구축, 팀엑스 OS 윈도우 대한 급부상이라는 서브 타이틀이 달려 있습니다. 급부상했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뒤로 가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삼성 타이젠이 독자 체제를 구축
했는지 잘 모르겠죠. 일단 제품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가 뭘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OS가 구축됐다고 말할 정도면 사람들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에서 타이젠 핸드폰 산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를 이제 기사 보는 게 이제 일이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쭉 보다 보면 일단 이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건 보도자료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일단 독자 OS를 만드는 게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나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네. 크게 불편 느끼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요. 예, 한국 국산 운영 체제가 없어서 불편을 느낀 적이 한글 지원이 안 되던 시절에는 좀 있었죠. 언제? 한 20년, 30년 전에. 네, 그죠. 일단 그런 궁금증이 있고. 그리고 은근히 삼성하고 티맥스를 동일선상에 놓으려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삼성 타이젠 독자 OS 구축, 티맥스 OS 뭐 이러면서 이 기사 뭐 내용을 보면 MS의 시장 점유율이 얼마고 뭐 모바일은 구글하고 애플이 다 해먹고 있으니까 국산 운영체제가 시급하다. 그러면서 OS가 종속돼 있다. 라면서 예로 든 게 국방부랑 경찰청이 윈도우 불법 복제하다가 소송당한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하지 마 그냥. 나 진짜. 그러니까 외산 운영체제 의존했기 때문에 이런 걔네들이 사서 써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종속화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제를 했었다가 문제가 됐다 이건가요? 외산이기 때문에 불법 복제해서 문제가 됐다. 국산이면 이렇게 한민족의 정으로 됐는데. 그러니까 좀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말은 기사 뒤쪽에 나와요. 정체불명의 소프트웨어 관계자가 독자 OS는 종속적인 OS 분야에서 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강력한 독자 OS가 나오고 관련 업계가 협력해 IT 산업 분야에서 독자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종속돼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그런 걸 해야 된다. 분할로드 운동이죠. OS 분야에서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를 MS에 의한 제국주의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국주의적 침탈을 이제 막자 이런 거죠. 국산화로 막아야 된다 이런 거죠. 티맥스 소프트 관계자는 자회사가 티맥스 OS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티맥스 OS도 MS 윈도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누가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글쎄요. 티맥스 OS는 PC용 OS로 호환성과 보안성에 집중해 안전하고 사용하기 좋고 어쩌고 저쩌고. 티맥스 OS는 오는 4월 20일 국내 발표 이후 하반기에 전 세계 출시 예정이며 어쩌고 저쩌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4월 20일 아까 나온 그렇습니다. 거였구나. IT 강국이 되는 날. 네. 국산 운영체제로 종속을 벗어나는 MS에 의한 종속을 벗어나는 날. 이게 원래 OS가 아까 그거 다 미국 거라 그랬잖아요. 네. 미국 종속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면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 과학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정복의 정복? 너무 좀 이상한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보도 자료죠 그냥 이게 뭐 기사라기보다는 우리만 쓰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출시한대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 사전 공개 행사 홍보하는 그 블로깅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회사 차원에서 페이스북도 운영하고 있고 대학들 대상으로 무슨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100만 원씩 준대요 해외여행 가라고. 우와. 그래서 좋은 이벤트 많으니까 우리도 할까? 대학생이어야 돼. 대학생 있네.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뭐 좋잖아요.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도대체 티맥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저는 이게 옛날에 무슨 뉴스에서 이 OS 관련된 뭐 무슨 사고를 쳤다는 기억이 나요. 이 맞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처음 들어요. 저도요. OS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이 기사 이 티맥스에서 뿌리는 그 보도 자료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뭐 레노버나 델도 없는 독자 운영 체제를 만든다. 근데 레노버나 델이 독자 운영 체제를 안 만드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장에 겁도시 뛰어드는 미국 회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굳이 독립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독립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IT 업계에서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듣보잡에 불과한데 이런 회사가 감히 겁도 없이 OS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는 건지. 근데 티맥스가 말씀하셨다시피 OS 시장에 뛰어든 게 최초가 아닙니다. 2009년에 아는 사람들이 다 아는 컴덕 좀 이쪽으로 발을 들여놨던 사람들은 다 아는 티맥스 윈도우라는 사태가 있었어요. 그게 그건가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티맥스 OS잖아요. 이번에 나오는 건. 그 당시에는 티맥스 윈도우였습니다. 이게 2009년에 티맥스가 독자 OS 내놓는다고 보도자료를 엄청나게 뿌립니다. 이게 그 티맥스 소프트웨어 발매의 그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도자료를 매우 많이 뿌립니다. 사실 이렇게 사실 중견기업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IT 업계에서 중견기업 정도인데 이 정도 되는 회사가
리눅스 배포판을 내놓겠습니다도 아니고 독자적인 PC 운영체제를 내놓겠습니다 하는 건 사실 허무맹랑한 소리죠. 네. 예, 누가 들어도 좀 허무맹랑한 소리여가지고 사람들이 공개 전부터 약간 사기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그 한국형 알파고랑 비슷한 느낌이 들죠. 비슷한 느낌이네요. 예. 근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하고 완벽하게 호환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데 이게 말은 금방 변하죠. 네. 완벽하게 호환되는 걸 목표로 한다가 완벽하게 호환된다로 바뀌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죠. 사람들이 이제 더욱더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품은 출시되지 못했고. 아 진짜요? 네. 요새 행사하지 않았었어요? 행사? 공개 행사했었죠. 그죠. 근데 2009년 7월 7일에 시연회를 합니다. 말씀하신 시연회를 하는데 뭐 미디어 재생, 게임 플레이 이런 데서 굉장히 심각한 결함을 나타내요. 그 동영상을 찾아보면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지금 그 몇 년 전 동영상인데도 보고 있으면 저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회사 관계자가 어떤 심정일지 이렇게 그런 게 느껴지면서. 근데 미디어 플레이하고 하는 거는 OS에서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기능도 아닐 것 같은데 기분상. 그래서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건 그냥 리눅스다. 코어가 리눅스고 여기에다 이제 윈도우 호환 레이어를 얹은 거다 이러는데 리눅스 기반이면 그냥 리눅스 기본으로 들어있는 미디어 플레이어를 써도 이렇게 문제는 안 생기거든요. 뭐 저기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쓰던가.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깊이 있게 개발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정말 그 흑역사입니다. 이게 그걸 동영상도 남아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고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윈도우는 안 나왔고. 제품은 안 나오고 그리고 그 팀엑스의 그 OS 개발하는 부서는 삼성 SDS에 인수됩니다. 그러면서도 시연회장에는 이제 애국심을 고취하는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이제 분위기를 이제 OS 독립의 분위기로 몰고 가는 그런 굉장히 흑역사죠. 정말 흑역사죠. 이런 상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하잖아요. 독자 OS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윈도우 운용 프로그램이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오피스랑 이렇게 액티브엑스 같은 게 돌아가는 걸 시연하는데 성공을 해요. 물론 좀 느리긴 한데 느리지만 돌아갑니다. 뭐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메모장, 뭐 지뢰찾기 이런 정말 간단한 건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MS 오피스 같은 건 좀 느리게 돌아가고 근데 팀엑스가 워낙 자료 공개를 안 해가지고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와인이라는 오픈소스 그 윈도우 호환 레이어가 있어요. 와인이라는 게 있으면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에서도 돌릴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응용했을 것 같다는 추정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런 취지의 보도 자료 같은 게 나옵니다. 그 팀엑스 쪽에서. 그리고 당시에 팀엑스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리액트 OS라는 게 있어요. 리액트 OS는 뭐냐면 오픈소스로 윈도우즈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자는 프로젝트거든요.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근데 리액트 OS에서 코드를 차용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요. 근데 이게 그럴 수는 있잖아요. 오픈소스니까 가져다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리액트 OS나 와인 같은 게 GPL이라고 GNU 퍼블릭 라이선스라는 걸 따라가요. 근데 GPL을 따라가면 소스를 가져다가 자기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있는데 이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만든 이 프로그램도 소스를 공개해야만 됩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고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라이선스 위반이 돼가지고 또 이제 소송을 하겠죠. 그런데 소스를 공개하지 않았죠. 근데 어차피 제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라이선스 위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팀엑스 윈도우도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선스 위반이 된 겁니다. 제품이 안 나오고 회사가 인수되고 흐지부지 됐군요. 굉장히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엑스라는 회사 자체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2016년에 이르러서 또다시 재도전하게 된 겁니다. 원래 이제 그 미드웨어 쪽이나 그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좀 독보적인 회사래요. 그래가지고 건실하기 때문에 어쨌든 건전성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만든 게 이제 또 티베로라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오라클, 뭐 MySQL 이런 잘 모르시는 듯한 눈빛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자료를 쌓아두고 써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정부기관 쪽이 그럭저럭 팔아먹고 있대요. 근데 재밌는 점은 티베로 이번에 그 6 버전이 나왔는데 티베로 6를 내놓으면서 팀엑스 특유의 언플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국내 DBMS 시장에 불어닥친 국산화 바람 같은 이런 보도자료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도 외산 제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외산 점유율이 90%에 달할 만큼 외산 제품 종속이 가장 심한 분야인 국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시장에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뭐 이런 기사로 언플을 합니다. 트위터에서 개발자 몇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티베로라는 제품이 굉장히 오라클 제품하고 비슷하대요. 1등 회사의 제품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든 어쨌든 해가지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싸게 공급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성공한 회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산화, 독자 기술 이런 류의 언플하고 표절 시비 및 라이센스 시비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티맥스 윈도우하고 티맥스의 데이터베이스가 닮은 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태가 그 티맥스 소프트가 했던 일들이 4월 20일 날 발표할 티맥스 OS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일단 들어가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런 계속해서 OS 개발을 시도를 하고 뭐 이런 것이 뭐 정부와의 유착이다 뭐 이런 음모론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회사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진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를 국산화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는 회사 그 CEO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 그 독자적인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플랫폼을 국산화해가지고 얻는 이익보다는 플랫폼을 따로 가져가다가 세계 시장에서 고립돼가지고 얻는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네요. 좀 그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제대로 자기 나라의 독자적인 플랫폼을 성공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도해서 뭐 성공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이젠 그런 노력도 다른 회사들이 뭐 국가나 다른 회사들이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변수가 등장하는 게 바로 오픈 소스 OS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3월 22일 약간 아까 소개해드린 기사보다 약간 더 앞쪽 기사죠. 3월 22일 기사에 티맥스 무료 OS 오피스 시대 연화라는 기사가 뜹니다. 안타깝게도 OS와 오피스는 이미 무료입니다. 그 리눅스와 오픈 오피스 뭐 그렇죠. 이런 게 네,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거. 네, 많이 쓰고 있고 같이 따라오죠. 무료 OS를 까면 무료 오피스가 따라옵니다.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잘 안 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익숙한 환경하고 좀 차이가 살짝 불편해요. 저도 써봤는데 굉장히 살짝 불편한데 그게 너무 싫은 거죠. 실생활을 쓰다 보면 네, 그렇죠. 그 약간의 차이가 점점 크게 느껴지는 메뉴가 그냥 늘 가는데 없고 이런 거 되게 작은데 눈 안에 먼지 같은 막 그런 고통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잘 안 쓰게 되는데 사실 기업이나 국가들이 독자 운영 체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뜸해진 게 오픈소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리눅스나 FreeBSD 같은 운영 체제는 완전히 공개가 돼 있고 그 리눅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PL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리눅스로 뭘 만들면 그 코드도 공개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FreeBSD는 오픈돼 있는 소스를 가져다가 포장해서 소스 공개 안 한 상태에서 팔아도 라이센스 위반이 아니에요. 그냥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냥 어떻게 쓸지 맘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이거 갖고 와서 과학과 사람들 OS라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돈 받고 팔아도 되고?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무도 없어요. 이용 기자 있잖아요. 외주 주는 거예요, 외주.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과학과 사람들 이렇게 마크 달아가지고 팔아도 됩니다. 아무도 안 사겠죠. 근데 예를 들어 북한 같은 나라가 있다고 치면 절대 윈도우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북한 같은 나라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윈도우 성능 한 90% 되는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과 소스가 오픈된 리눅스 가져다가 살짝 고쳐가지고 리패키징 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이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소요되는 자원으로 보나 결과물로 보나 리눅스를 가져다 쓰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훨씬 매우 훨씬.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 군대 있을 때 군대 컴퓨터에 윈도우 95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그게 언제 얘기예요? 95년도 얘기는 아니죠. 나도 진짜 옛날 사람이구나. 지금 10년도 더 전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 윈도우 95가 돌아가고 있었다. 군대 컴퓨터에는. 네. 어쨌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나라 군대나 정부 기관이 외산 OS 쓰는 게 그렇게 큰 문제면 과연 한 K 운영체제, 한국형 운영체제를 만드는 게 옳은가? 아니면 리눅스 패키지를 차라리 하나 리패키징 하는 게 나은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우리나라가 만들면 적어도 붉은 별보단 좋은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회사원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눅스를 쓰면 AS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담당자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 걸 이해가 되네요. 그것도. 사실은 그래요,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시스템을 바꾸는데 회사 무슨 정부 시스템을 바꾸는데 완전히 리눅스로 시스템을 갈겠습니다. 해가지고
만약 갈아타치죠. 그러면 이제 야 이거 그때 되던 게 왜 안 돼? 뭐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그 그렇죠. 담당자가 다 책임져야 되고. 네. 다 그 윈도우 업그레이드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윈도우 같으면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때 샀던 게 안 되는데요. 이러면 되는데 이거 같으면 뭐 제가 막 책 찾아보고 막 이래야 책 찾아보고 이래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 소스로 가는 게 사실 외산의 침탈을 국산으로 막자라는 제국주의적 관점보다는 이렇게 오픈 소스를 통해서 인류에 기여하자. 이거 누구의 것도 아닌 인류 모두의 것이니까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자. 이런 게 훨씬 좀 우아하지 않은가.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MS 윈도우를 쓰나 TMAX OS를 쓰나 특정 기업의 제품을 쓰는 건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TMAX는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런 포인트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강박적으로 국산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을 막 갖고 가곤 하는데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 OS라든가 이런 부분 또 뭐 사실 한글 많이 쓰잖아요. 관공서에서 한글 써 거기까지가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나라 소프트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 진짜 1.0일 때부터 봐왔던 사람인데 짠한 게 있어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그때는 MS 윈도우란 게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MS 오피스란 게 없었고 그 시절부터 어쨌든 간에 저기를 워드를 만들어 가지고 고생하면서 사람들한테 배포해서 우리가 무료로 쓰기도 하고 막 그 정이 있어요. 그렇죠. 관계들이.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OS라는 것은 전 세계가 좀 거의 표준이 돼 있다시피 한데.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굳이 딴 거를 아무래도 100% 완성 떨어질 수 있고 문제로 생길 수 있는 건 새로운 걸 만들면서 거기서 진짜 아까 얘기 나온 대로 고립되는 그러면서 국산화를 추구한다는 게 저는 이건 순 강박관념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삼성이 아직 그 훈민정음 쓰나요? 지금 안 쓸걸요? 바뀌었다는 뉴스를 전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훈민정음에 있었죠. 그것도 국내에서 그냥 쓰는 거를 대체하겠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었죠. 그 시절에. 안 먹히잖아요. 사람들 쓰고 있는 걸 쓰는. 그렇죠. 그 굳이 쓸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TMAX로 전환하는 만약에 TMAX OS가 나왔다. TMAX OS로 전환하는 비용이 전환 비용 플러스 TMAX OS 라이선스 비용이 과연 MS 오피스를 라이선스를 지불하는 비용보다 저렴할 것인가 하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거. 이게 지금 마인드가 계속 그렇죠. 이게 그런 거죠. 그 군사 기술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적용이 되죠, 사실. 예를 들어 뭐 레이더 기술 같은 거 뭐 북한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그렇긴 한데 이게 실제로는 약간 그 윈도우 2000 서비스 지원 종료하면서 약간 멘붕 왔던 그거에 영향이 좀 있었어. 2000이나 XP 같은. XP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틈을 잘 파고든 거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러니까 어떤 사장님들 보면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뭔지는 되게 잘 알고 우리 회사가 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들한테 너네 사실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이번에 XP 그거 하느라고 고생했지. 우리는 그런 일 없이 그렇게 막 야박하게 자르는 일 없이 잘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를 공무원들이 듣고 싶어 한다는 걸 아시는 거죠, 이분이. 근데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어떤 개발 역량과 곧바로 연결되냐 하면 그건 조금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아까 최 팀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게 굉장히 핵심적인 게 그 위에 분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의식은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한 5년마다 이거 돈 이렇게 목돈으로 찔러줘야 이게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좀 더 저렴하게 안 돼? 하면은 이제 좀 더 이제 고민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뭐 오픈소스라는 게 있네 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해보시는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 50만 원 주느니 국내 회사에 한 10만 원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러면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느니 우리 나름대로 개발 역량을 길러가지고 뭐 한 비용을 70% 정도로 줄여볼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하든지 뭐 그래야 하는데 그런 접근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틈을 굉장히 잘 파고들고 있는 레토릭이 굉장히 잘 파고들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종속 탈피, 독자 개발 이런 게 그 보고서에서는 보고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말들이에요. 그렇겠죠. 아주 잘 먹히는 말들. 많이 써보셨습니까? 그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분이 있고 그런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좀 습관화돼 있어요. 그런 맞아요. 개념 자체가. 맞아요. 이게
우수한 우리 민족 뭐 이런 것처럼 네. 굉장히 어찌 보면 위험한 말인데도 너무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매력적인 뭔가로 보이는 거죠. OS가 그렇게 종속되어 있으면 진짜 말 그대로 우리 뭐 등보고 뭐건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사실 저는 IT 이런 건 진짜로 거의 전혀 잘 모르는데 그 왜 가끔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뭐 리눅스 쪽을 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런 게 좀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국가 전체 차원으로 봤을 때 리눅스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하면 나라에서 이 리눅스를 뭐가 AS 해줄 사람을 어떻게 뭐 이렇게 많이 육성을 하고 그런 센터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일자리도 창출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긴 있었어요. 사실 레드햇 같은 회사가 말씀하신 그런 그 사업 모델이잖아요. 레드햇은 그 공개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사후 지원이나 이런 걸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죠. 그러니까 이게 유지 보수, 사후 관리 뭐 이런 걸로.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거든요. 그렇죠. 뭐 바닥부터 만든 뭐 이미 바닥부터 만들 이유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살짝 좀 첨언을 하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MS 윈도우가 답이다. 갑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사용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또 팀엑스가 그래서 이번에 4월 22일 날 나온다는 게 우리 아직 모르잖아요. 이게 쓰레기고 그래서 팀엑스는 도둑놈이다.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과가 있어. 네, 전과가 있으니까 그 근거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면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튼 포인트는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현명하게 관점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생각해서 뭐 애국을 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MS가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할 게 아니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럴 문제인데 네, 맞아요. 너무 쉽게 접근한다. 이제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너무 그렇죠? 어떤 그 국산화 레토릭으로 접근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더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아까 알파고 K알파고 얘기로 나오는 거고 그런 불안함들 우리가 이제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나오는 OS 중에 오픈소스 기반이 아닌 게 사실 윈도우밖에 없거든요. 뭐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안드로이드, 리눅스 기반이고 뭐 iOS 이런 것도 그 FreeBSD 기반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여기에 이제 하여튼 오픈소스 베이스에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냥 러프하게 말해서 코어는 오픈이고 껍데기만 이제 그 독자적으로 덮어놓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윈도우 빼고는 사실 오픈소스 기반이라고 다 봐야 되는데 이거 독자 OS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우려를 좀 하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죠. 우려스러운 게 하도 많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K알파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조성배 교수님 이 방송에서 말씀하셨는지 그 전에 얘기할 때 들었는지 그러니까 구글이 그거를 바둑을 잘 두려고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많은 데이터들과 경우의 수를 쳐내고 답을 찾아내는 이런 어떤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만든 건데 우리의 목표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글은 이제 이거를 이 로직과 이 경험을 바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세돌이랑 5번 다 이기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이걸 뭐 의료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 그 케플러 망원경 있잖아요. 그런 그 관측 결과 같은 것도 그런 맞아. 빅데이터로 돌리면 2011년 걸 이제 하고 있는데 되게 빨리 분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지금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네, 그 네. 인공지능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많이. 근데 지금 우리는 다시 바둑을 두는 것부터 그러니까 남이 갔던 길을 밟아서 가지 않고도 뭔가 성취할 수도 있긴 구글보다 하잖아요. 데이터도 더 많이 모으겠다는 발표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떡해요. 언제까지 기한도 정해놨던데. 좀 그 정도 생각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이게 근데 저는 팀엑스에서 의외로 또 좋은 제품을 내놓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2009년 그 발표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진짜 흑역사로 남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장면도 있지만 의외로 또 괜찮네 하는 순간도 있거든요. 뭐 또 액티브엑스 돌아간다거나 막 오피스가 꽤 잘 돌아가요. 그 액티브엑스는 우리가 없애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액티브엑스가 좋다는 게 아니고 그게 돌아간다는 거. 그렇게 심리스하게 이렇게 꽤 잘 돌아가는 그런 거 보면 기술력이 전혀 없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그리고 또 그 내놓은 기사 중에 유닉스 기반이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닉스 기반으로
이런 그전에 했던 걸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면 의외로 괜찮은 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수세, 레드햇 뭐 이런 회사들처럼 이렇게 그 서버용 솔루션으로 이렇게 팔고 또 이게 뭐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미드웨어 만드니까 이런 거 패키지로 팔면 시너지도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베타는커녕 이번에도 기술 스펙도 저 완전히 오리무중이거든요. 네. 알려진 게 없어요. 비슷하네요. 지난번이랑 느낌이. 그리고 기술사항을 공개해도 모자랄 마당에 외산이 지배하니 국산으로 대체하자 뭐 이런 그거 아세요? 자스가리우 걷든 만가리우 뭐 이거 아세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분하로드 운동 신문 광고인데 이게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놔가지고 우리가 만든 우리가 쓰자 뭐 이런 건데 그게 이제 그 왼쪽부터 읽어야지. 그 초딩 때 이렇게 거꾸로 읽었던 뭐 그런 자스가리우 뭐 이렇게 그런 건데 뭐 외산이 지배 이런 분하로드 운동류의 보도 자료나 아니면 뭐 세계 시장이 200조 원이니 1%만 점유해도 그게 얼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중국인이 10억인데 스타킹 한 장씩만 팔아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나이브한 접근. 사실 약 파는 거죠, 이런 기사는. 근데 이런 보도 자료가 자꾸 나오니까 우려는 더욱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티맥스가 정말 괜찮은 제품을 내놨다고 치죠. 그게 과연 티맥스 덕분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4월 20일 일단 제품이 나오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겠지만 설사 그 제품이 좀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날 우리가 그 결과로 IT 강국이 되는 그런 식은 아닌 거죠. 그렇죠? 뭐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뭔가 요소가 되겠지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용 기자가 보시기에 IT 강국이란 건 뭡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피겨 이런 토양에서 김연아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빙상 강국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김연아가 훌륭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티맥스가 막 엄청 훌륭한 걸 내놨다고 해도 그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미국처럼 뭔가 뛰어난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훌륭한 시장, 훌륭한 IT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훌륭한 시장, 네. 아니면은 예를 들어 뭐 뮌헨처럼 독일처럼 사회적으로 이제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이라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네네. 어떤 뭔가를 만들었다는 제품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노르웨이가 선진국인 게 그 나라에 삼성보다 큰 회사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뭐 정말 합리적인 접근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상황들을 좀 입체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그런 게 우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민족주의적 접근이잖아요. 네. 외산이 지배하니 우리 걸로 하자라던가. 물론 좋은 얘기긴 한데 이번 총선에서 나온 군소정당들에서도 너무 환 정당이 많은 거예요. 뭐 몽골 만주 연해주에 북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연방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한두 개의 정당이 아니고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서가 영향을 주나? 네, 뭐 그 정서가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긴 해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좀 사회 분위기가 조금 구수적으로 돼가면서 이게 왜 뭐 한당국이니 뭐니 한참 90년대 유행했다가 좀 사그러드는 것 같다가 요즘 또 다시 또 올라오는 느낌도 좀 있고요. 여하튼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우리가 IT 강국 혹은 총체적인 의미에서 선진국 이런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합리적인 그런 그림을 못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다 연결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켜보고 또 발표되면 평가 한번 해야겠네요. 아마 다음 뉴스 나올 때쯤에는 만약에 일반 사용자가 써볼 수 있는 버전이 나오면 저는 사용해보고 사용기까지 여기서 얘기할 생각이 있습니다. 뭐 그럼 좋겠네요. 네, 그래서 어떤 IT 강국은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얘기했던 이 OS란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도는 한번 얘기해 보면서 다시 약간 이런 얘기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전혀 이쪽 기사들도 스킵하고 일생을 아무 생각 없이 생각했었는데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맥락 같은 걸 좀 누가 사실 알려주니까 굉장히 밀접한 우리 생각하고 밀접한 내용. 그러게요. 네. 정확하게 과학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하고는 조금 다른 것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연결되는 부분이라. 저는 과학은 태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태도죠. 합리적인 태도를 갖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과학적 지식보다도 태도를 키워나가자 이런 얘기였으니까 앞으로 이런
이런 부분들, 예민한 부분들, 우리가 기존에 잘 못하던 부분들을 이용 기자가 즉작적으로 풀어내주길 또 기대해 보고요. 네, 이 이용의 집착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마지막 코너인 아인슈타인의 화장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아인슈타인의 화장실은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플랫 얼스 소사이어티, 평평한 지구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은근히 설득력 있어요. 잊어버려 넘어가면 안 돼요. 저는 그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재미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의외로 좀 역효과를 낸 것은 아닐까 그런 쪽에 흥미를 가지게 만든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것하고도 약간 연결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혹시 빌 라이라는 사람 아세요? 네, 사이언스 가이. 미국의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예요. 굉장히 유명한 할아버지. 지금 나이가 좀 많이 있으시죠, 이분이. 60도 넘었을 걸요. 그 왜 빅뱅 이론에 보면 어렸을 때 이 아저씨 쇼를 보면서 그 과학자가 되고 셸든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 넷이 다 그래서 중간에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스타트랙과 함께 애들을 과학자로 만드는 양대산맥입니다. 이분이. 그렇구나.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과학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인데 2014년 2월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벤트가 한번 있습니다. 이 빌 라이라는 분하고 켄 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켄 햄? 이 사람은 뭐냐면 젊은 지구론자입니다. 아주 악명 높은 이 창조론 쪽에서도 뭔가 삘이 오네요. 이 뭔지 젊은 지구론. 영 얼스 크리에이셔니스트라고 하죠. 네, 젊은 지구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은 우주가 말 그대로 6,000년 전에 생겨났고 6일 동안에 만들어졌다. 이것을 시작으로 하는 그 성경의 모든 얘기를 아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본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완전히 근본주의자고 원리주의자인데 어떤 특정 종교, 기독교라든가 이런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종교라는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평평한 지구론하고 비슷할 정도로 황당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사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화석 증거라든가 뭐 우주를 관측하면서 우주의 어떤 나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매우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게 다 틀렸고 6,000년 전에 생겨났다. 12억 년 전에 폭발한 그 초신성을 관측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마 평평한 지구론보다는 훨씬 믿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젊은 지구론이. 왜냐하면 종교 시스템 안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켄 햄이라는 사람인데, 이 켄 햄과 닐 라이가 2014년 2월 달에 2월 4일에 공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공개 토론을 했는데 진지하게요. 두 아주 분이. 진지하게 토론을 했는데 여기 현장에는 이제 900명이 봤고요. 온라인으로는 300만 명이 봤습니다. 300만 명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핫한 이슈군요. 핫한 이슈였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도 많고 또 이런 젊은 지구론을 신봉하는 사람도 미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꽤 많을 거예요. 네네. 우리나라에도 꽤 많아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됐느냐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뭐냐면 소위 이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종교인이 아닌 과학자들이지만요. 이 크리에이셔니스트 특히 젊은 지구론자들하고는 토론 안 하는 게 법칙입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딱 든 기본이에요. 생각이 토론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요. 하는 게 오히려 키워주는 건데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왜 했을까? 그러니까 도킨스나 뭐 스티븐 제이 굴드 같은 이런 분들 생물학자들이 했던 얘기는 디베이트를 논의를 하는 순간에 이제 저쪽한테 우리랑 과학자들하고 진작에 대화할 수 있는 레벨로 올려주는 거다. 그런 산소를 공급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고 또 이제 스캡틱스 가이드 투 더 유니버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레베카 왓슨이라는 분은 유튜브 비디오에서 이 켄 햄과 토론하는 5가지 팁 이래가지고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5번 다 같은 말이 나옵니다. 하지 마라. 이런 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 라이는 토론을 이제 하게 됐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나 보네요. 본인은 이제 자신이 있었겠죠. 자신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신도 있었고 아마 그 과학 어쨌든 대중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약간의 의무감도 있었을 거예요. 일반 학자들하고 또 입장이 살짝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이제 서로 이제 공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켄 햄이 처음 보여준 것 중에 하나는 과학자들 중에 이 젊은 지구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담긴 영상을 틉니다. 저 사람도 과학자인데 젊은 지구론을 믿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과학하고 이렇게 멀리 있는 그런 것이 굳이 아닌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겠지요. 그런 과학자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포인트는 있습니다. 미국에는 꽤 있는데 이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켄 햄은 이러면서 이제 과학계에서도 지구 뭐 공상과학자 이런 거 아니에요? 젊은 지구론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실제로 과학자들 중에 이 젊은 지구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지구론이란 게 과학이 되는 건 아니죠. 그건 맞죠. 그러니까 그걸 혼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지구론 학자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과학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진짜. 과학자가 젊은 지구론이 과학적으로 맞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럴 자격이 없죠. 아마추어니까. 그러니까 젊은 지구론이라는 전공 분야가 없기 때문에 다른 뭐 생물학자나 물리학자 혹은 화학자가 그런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젊은 지구론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거두절미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자세한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내가 젊은 지구론을 전공하는 과학자이고 그럼으로써 젊은 지구론이 이런 과학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내가 증언한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분야에 그냥 자기 학자들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할 때 그들이 이 젊은 지구론의 전문가랍시고 어떤 우리가 랩에 크레딧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일반 사람들 그렇죠.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고전적인 수법이긴 하죠. 신이 존재한다는 걸 입증하는 한국에서 상당히 흔한 방법이잖아요. 과학자 누구누구가 믿는다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분야에서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이제 켄 햄은 계속 자기네의 생각을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조차도 옛날에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실험을 하고 무슨 뭐 측정을 하고 이런 거는 관측을 하고 하는 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주가 생겨난 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진화가 일어난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들도 그 자리에 있지 않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도 결국은 역사적인 연구일 뿐이고 그건 우리도 동일하고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과학이랍시고 뭐 그것을 사실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 켄 햄은 그 자리에 있었나요? You weren't there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야말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란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걸 봤던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과학이 과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식도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과학은 뭐 이랬다가 아니라 왜 이래 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다 밝혀내는 게 과학이에요. 그리고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관측 결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과거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도 나도 거기 없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은 추측일 뿐이고 우리는 성경이라는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지만 젊은 지구론자들한테는 이런 말이 먹히나 봐요. 먹히니까 그런 게. 믿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이 아닌 이런 얘기를 또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좀 가장 재밌는 얘기 뭐냐면 이겁니다. 왜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 때 방주에 동물들을 싣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성경을 자구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모든 동물들 그 종들을 다 넣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6,000년밖에 안 된 세상이고 일단 과학자들이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 그 아무리 큰 배를 만들어도 지금 동물의 스피시스가 뭐 수천만 개가 되는데 걔네들을 쌍으로 더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참 애매한 게 그 아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젊은 지구론자들의 또 나름대로의 다 이론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노아가 동물들을 실을 때 그 표현을 영어로 바꾸면 카인즈라고 돼 있어요. 종류들. 카인즈. 그러니까 이게 스피시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스피시즈로 하면 너무 많아서 자기네들 생각해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피시즈는 뭐 수천만 개가 되니까 카인즈란 거는 정확하지도 않아요. 생물학적으로 정확하지도 않은 개념인데 그거보다 훨씬 큰 개념이고 뭐 목 이 정도 목보다 더 클 것 같아. 뭐 강 이상 되지 않을까? 뭐 강문 아무튼 훨씬 큰 개념이고 이 사람들은 이 속에서는 진화가 이루어진다. 카인즈 내에서는.
그러니까 하느님이 원래 만든 건 카인즈. 하고 싶은 말을 아무렇게나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 카인즈로 만들면 훨씬 작아지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얘네가 나온 다음에 이제 카인즈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지금 더 많은 스피시가 다시 된 것이고. 그럼 조금이라도 진화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진화는 또 인정을 해요 지금. 그래요? 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부분적인 진화는 카인즈 안에서는 변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젊은 지구론자들의 이론이에요. 기린 해결하기 위한. 기린은 큰 기린, 작은 기린이 될 수 있지만 기린이 코끼리가 될 수는 없고. 그렇죠. 코끼리 아메바가 코끼리가 될 수는 없고 그런 식으로 진화는 안 되고 여기에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느님이 맨 처음에 그걸 이렇게 벽을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카인즈란 걸 조성을 했으면 그 속에서는 조금씩 바뀌고 하는 거는 성경에 위배되진 않는데요, 굳이. 참 눈물 나네요, 그 노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빌라이가 현장에서 이제 반박을 한 건 뭐냐면 만약에 그런 식이면 그 배에 탄 동물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결론이 나는 건데 왜냐하면 배 크기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얘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외에 다른 생물은 다 죽은 건데 전부 노아의 홍수로 그럼 거기서 나와가지고 불과 한 5, 6천 년 동안에 지금 숫자를. 이 많은 생물이 다시 생겨난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니까 이제 대답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문제. 그렇죠. 개체수가. 그러니까 젊은 지구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순인 거죠. 여기서 긴 시간이라도 줬으면 또 어떻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디베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뭐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어떤 식의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 이게 포인트예요. 뭐 그다음에 뭐 다른 이상한 얘기 많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란 걸 정말 그 성경에 보면은 8명의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그 큰 배를 짓거든요. 근데 남자들하고 their wives 남자들하고 부인 농사 짓던 사람들이 이 거대한 배를 지어서 총 8명이에요? 네, 총 8명이 짓고 근데 이분이 지금 빌 라이는 거기 예도 들어요. 이 1900년대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배가 만들어졌었대요. 이 방주랑은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굉장히 숙련된 사람들이 아주 거대한 목조배를 만든 것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배를 만들었는데 이게 나가서 얼마 지나서 다 부서졌답니다. 바다 이거 때문에 풍랑 때문에. 나무 가지고 그렇게 균형 잡고 큰 배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숙련공이 동원이 된 상태인데 8명의 배도 안 만들어 본 사람이 그런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건 뭐 말이 되죠. 맞아. 하나님의 그렇죠. 기술이 있으면. 그러니까 빌라이는 그런 관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관점. 왜 빌라이가 이런 식의 얘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쪽 캐넴이라는 사람은 이걸 정말 글자 그대로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이제 모순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으로 덤비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젊은 지구론자들이 지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강한 인상을 준 얘기가 나옵니다. 거의 끝에 가서 Q&A 세션이 있게 되는데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무엇이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켄 햄은 그 어떤 것도 나의 생각을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말을 하고요. 빌 라이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한 거죠. 바꾸면 안 되지. 빌 라이는 하나의 증거가 명확한 증거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과학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그걸 보던 사람들한테 이 젊은 지구론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드러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빌 라이가 이기는 아주 명확한 요약이네요. 아주 명확한 요약이 되는 거죠. 태도에 대해서 단 하나의 증거도 없다라는 얘기를 한편으로는 진짜 증거가 있다면 나는 생각이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사람이라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과연 이 빌 라이가 전투에선 이겼을지 몰라도 전략적으로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이었는가?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크게 손해 본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뭐.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 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젊은 지구론자들은 미국에서 살짝 놀림감의 느낌이 아닐까요? 저는 전혀 감이 없긴 한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교회 쪽에 독실한 크리스찬 과학자들 분들이 교회에서 얘기되는 그런 약간 젊은 지구, 뭐 젊은 우주 그런 거에 대한 반대 얘기 같은 거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제가 좀 잘 친해서 보는데 뭐라 그랬나 그 고집스러운 교회 이런 데는 거의 그게 그냥 대세처럼 진짜요? 얘기가 되고 있대요.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도 봤는데 한국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이런 류의 생각이 사실 교회에서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뜻 있는 과학자분들은 이런 얘기가 들면은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간다. 맞아,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심에 방해가 되고 외부에서 기독교로 오는 걸 우리가 막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깨는 게 더 기독교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아주 독실한 충실한 크리스찬 그 과학자분들이 계세요. 네, 사실 뭐 저희 주변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네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요. 이 젊은 지구로는 굉장히 원리주의 분파입니다. 분파고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서 좀 세력이 있긴 한데 이걸 또 추종하는 분들도 뭐 여기저기 있기도 하고요.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저희 주변에도 종교인들도 있고 과학자 중에서도 그런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미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럼 그런다고 해서 종교 활동이 되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요. 그분들은 저희가 이런 것을 믿는 분들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독실한 신자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이제 무육천년 젊은 지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너무 축소시킨다. 그렇죠. 오히려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광을 키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임 프레임 정도 수준으로 지금 다 축소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라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다들 개인적으로 뭐 종교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종교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이 또 있겠지만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답을 내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합리성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밝혀낸 것들을 기본적으로 신용하고 신뢰하는 거 그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종교가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뭐 평평한 지구론도 나오는 것이고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이제 여러 가지 명분으로 다 보호되고 포장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 따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런 젊은 지구론 같은 데에 대해서 아주 길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재밌죠 이런 얘기. 굉장히 재밌고 사실 뭐 몇 시간을 해도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요. 길게 얘기하면 할수록 잘라야 될 게 많이 나오는 뭐 예민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이런 논쟁이 불과 한 2년 전쯤에 있었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런 논쟁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 방송 같은 걸 열심히 들으시면서 좀 계속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지 아니면 금방 쉽게 미망에 빠져든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종교와는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관점이 되지 않나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좀 꽤 많이 지났네요. 저희 아직도 이제 새 시스템에 약간 익숙하지 않아서 저도 뭐 하다가 이거 아인슈타인의 화장실 지금 하는 거 맞는 거야? 물론 막 그랬는데 네, 이쯤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찾아뵀던 SPBC 뉴스룸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 달 또 첫 번째 주에는 목요일 날 네, 다시 재미있는 뉴스 그리고 더욱 더 집착적인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